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는 천조를 넘어선 가계부채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도 앞섭니다. 우리는 1천조 원이라는 가계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을까요? 방배동 오피스텔도 대출로 구매하신 건가요? 예, 잠원동 아파트 담보로. 이제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추가 대출이 가능할까요? 빚을 진 건 우리 모두인 게 사실이지만 네, 가능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빚을 지게끔 도와준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빚지게 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일반 서민이 은행을 상대로 돈을 빌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은 언제부터 왜 서민을 대상으로 빚을 내주기 시작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7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외환위기라는 네 글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리며 수십 년 동안 높은 GDP 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 그런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의 위기로 내몰렸던 그 해. 우리는 혹독하게 시린 겨울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IMF의 충격은 수많은 기업들을 과도한 부채로 무너뜨렸고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거친 풍랑을 경험하며 기업들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외환위기 이후 현금을 꾸준히 적립했고 대출을 줄여 적정 수준의 부채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제법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대출 이자로 먹고 사는 은행의 수익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IMF를 거치며 기업과의 거래가 줄어든 은행들은 어떻게 수익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답은 바로 가계대출이었습니다. 은행들은 줄어든 기업 대출만큼 가계대출을 늘려나갔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로 말이죠.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중 75%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와 은행의 이익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상품입니다. 금리의 유동성은 가계로서는 보다 낮은 이자를, 은행에게는 책임 없이 이익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죠. 그 다음부터 이제 눈을 돌린 게 가계 쪽입니다. 가계는 오히려 중소기업보다도 이 연체율이나 이런 게 낮고 위험성이 덜하다. 특히 가계 주택을 담보로 한 그런 가계 대출은 은행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이죠. 은행의 주 대출 고객이 기업에서 가계로 확정된 것이야말로 서민들이 너도나도 분수에 넘치는 빚을 질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돈을 빌린 채무자만이 아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이 계속 신용을 공유하면서 이 소위 그 돈을 가진 금융 자본을 소유한 채권자들의 이익이 계속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구도가 정착되면서 무슨 위기만 나오면은 금융기관 구제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라든지 준공적 자금의 형태로 지원이 강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럴 해저드가 더 심각한 거지. 채무자가 돈 빌려가서 못 갚는데 약간의 그 조건을 좋게 해주는 데서 초래되는 도덕적 해이보다 사실은 돈을 마구 공유하는 쪽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거죠, 사실은.
자, 우리는 일천조 원의 가계부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천조라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빚이 많은 데다가 당장 위험해 보이는 지표도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 새 정부 최우선 경제 과제를 주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1위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 중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본 위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한계 차입자 문제가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채로 방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 현상은 항상 마지나란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변화가 그 마지나란 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비록 비중은 적고 숫자는 적다 할지라도 뭐 전체 그 가계부채에서 한 7, 8%요? 10%도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제일 하위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한계 상황, 취약계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모두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네요. 실제로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고통을 겪는 건 결국 서민들일 텐데요. 전문가들도 바로 그런 면에서 정부가 더 나서서 이런 신용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처럼 폭발 직전에 부채 풍선을 들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부동산 대출을 해주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일본 또한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본 이들이 많았는데요. 담보로 맡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최근까지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빚의 위기는 유로존 전체로 번져나갔는데요. 스페인의 경제 위기 역시 부동산 대출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렇게 세 나라의 경제 위기는 모두 부동산 대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 지금 자산 구매 프로그램의 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 그 중앙은행이 하는 거는 교과서에 없는 조치들입니다. 소위 그 비전통적인 조치고 자산 구매 이런 프로그램은 일본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적 완화의 일종의 배경인데 어떤 면에서 금융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고 과거에 그 엄청난 그 소위 완화 기간 동안에 그 모든 판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 충격을 시장이 갑자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은 아예 들어올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구매함으로써 돈이 돌아갈 수 있게 시장의 신뢰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게 지금 비상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고용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장기 채권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보니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미국도 결국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베 정권의 경기 부양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역시 새 정부는 일찍부터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급한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빚에 눌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높은 이자는 낮은 이자로 바꿔드리고 자활 의지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 드려서 다시 자활할 수 있는, 재기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가계부채를 둘러싼 새 정부의 교통정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한창입니다.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개입의 그 원칙과 방향과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더 이상 이런 이 채무 문제로 금융권이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그런 구조는 좀 규제를 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과정으로 개입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본적으로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할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다. 서로 이래 눈치 보고 서로 손해를 좀 덜 보려고 서로 눈치 보기를 해서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나서 가지고 전체가 다 참여해서 다 같은 비율로 조금씩 손해 보면서 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최근 많은 서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TV나 신문에서 국민 행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 행복을 정책 비전으로 내세운 정부는 최근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며 대국민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앞으로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들에게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행복기금이란 게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많은 빚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채무를 정부가 조정해서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채무자 그리고 채무조정을 통해서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채권자 그리고 경기회복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일반 국민들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가워할 정책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약 때와 달리 출범하면서 대폭 축소된 규모 때문인데요. 당초 계획이었던 18조 원, 300만 명의 규모는 1억 원 이하 채무라는 기준에 따라 신용대출에 한해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라는 기준에 따라 계속 줄어들어 결국 33만 명의 대상자만 남았다더군요. 역시 정부의 개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계부채는 개인 대출로 가계와 은행 간의 개별 거래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일일이 나서기 어렵죠. 은행이 직접 과도하게 빚을 진 개인 대출자의 빚을 재조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해 당사자 간의 최대한 그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계 스스로 채무 이행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이란 뒷받침이야말로 정부가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해서 대출 이자라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지 그거 자체가 끊어지면 포기 단계로 안 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하여튼 청장년들의 일자리 만드는데 좀 더 정부 노력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길이다. 매월 집에 딸린 대출금 이자로 소득의 30% 이상 지출. 매주 대형마트 장보기로 무이자 할부 결제.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차 할부금과 종합보험에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금. 휴대전화 역시 2년 약정 할부로 구입.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 사교육비. 이것이 요즘 평범한 가정의 일상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렇게 빚으로 일상을 일궈나가고 계실 테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살펴봤듯이 빚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빚을 잘 이용한다면 분명 빚이 주는 이로움을 건강하게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천조 원이라는 우리 모두의 빚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어쩌면 1천조 원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빚내기가 쉬워버린 세상에 맞춰 우리가 너무 쉽게 빚을 빌려주고 빌려쓰고 해온 건 분명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빚을 쉽게 대해온 습관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때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도 거고요. 네. 눈높이를 좀 낮추고 진짜 우리 부부 둘이서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근근하게 하면서 알콩달콩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천조 원을 구성하고 있는 내 개인의 빚, 우리 가족의 빚을 한번 재구성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빚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